심려를 끼친 게 대해서 심심한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위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사는 결정에 대해서 따로 입장이나 소감을 밝히실 게 있을까요? 뭐 더 할 말이 없고요. 앞으로 할 기회가 있겠죠. 이날부터 해야겠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옵니다. 3년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은 그 3년 6개월이 시작하는 첫날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1위를 할 것이고 그 후로 20년간 계속 1위를 할 작전입니다. 아니 근데 이 섭섭해서 어떡하나? 섭섭해서 어떡하냐면서 이렇게 크게 얼굴을 활짝 피면 어떡합니까? 뭐 마지막인데 뭐 노래라도 불러드려야 될 텐데 여기서 노래 불러도 되나? 되죠.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인사도 없었네. 인사를 하고 갑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신년 특사로 사면 복권된 전직 대통령 MB가 조금 전에 논현동 사저로 돌아왔잖아요. 지금 이제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옛 친이계 인사들과 지지자들이 대거 운집했습니다. MB는 이 자리에서 대국민 메시지도 내놨는데요. 국민께 신뢰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하고 맞물렸잖아요. 그러니까 MB가 여권에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의 관심사가 큰데 최근에 김기현 의원 당권 주자잖아요. 김기현 의원과 만난 사실이 알려졌죠. 네, 맞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김 의원과 만나서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강조하면서 김 의원이 적임자 같으니 열심히 해보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권성동 의원은 오늘 MB가 차에서 내려 사저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앞서 나가 90도 가까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정치 인사이드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국회 소식을 좀 살펴보면은 최근 이제 며칠 동안 이제 무인기 침공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웠잖아요. 또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 여야 간의 충돌도 있는데 여전히 대치 중이죠. 네, 맞습니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이후 윤 대통령은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죠. 민주당 지도부는 철부지 행동, 위험천만한 말폭탄이라고 비난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의 마지막 평일인 오늘까지도 여야는 쟁점이 되는 일몰 법안에 합의하지 못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수사와 국조특위 공방까지 겹쳐서 여야 갈등은 좀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국회 얘기는 저희가 국회 상황실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먼저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갈게요. 네, 2022년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또 한 살 먹었네요. 자, 오늘 회의는 먹네요. 류 실장, 박마커, 유채꽃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꾸 박마커 대목에서 제가 헷갈려요. 이름이 자꾸 헷갈려가지고. 자, 마지막 날도 예외는 없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의원분들의 의견을 챙길 예정인데요. 백반장, 오늘 응답하라 다정의 주제는 뭡니까? 네, 현재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급증하고 있죠. 정부는 비자 제한 조치와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PCR 검사 실시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오늘은 정부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볼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의 실시간을 검색하시고 댓글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모으고 잘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요.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보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 정부가 오늘 중국에 대한 입국 절차 강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입국 제한까지는 아니지만 비교적 높은 수준의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어제 저녁 도찰 논란으로 멈춰섰는데요. 여야 공방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유한울 체커가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뉴스픽5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방역 빗장, 도찰 논란, 처음이 아니다, 최대폭 인상, 별이 된 황제로 잡아봤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실생활에 매우 중요한 정책부 회의로 시작합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 방역 빗장을 걸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을 통해서만 우리나라를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당분간 증편은 물론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됩니다. 다음 달 말까지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습니다. 또한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부분 바로 코로나 검사인데요. 이 코로나 검사도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꼭 받아야 합니다. 입국 전 받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우리나라로 오는 비행기를 탈 수 있고요. 이 중국에서 가짜 검사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입국 뒤에도 한 번 더 받아야 합니다. 1월 5일부터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내국인의 경우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검사 예외 대상도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 조치면 사실상 입국 제한 바로 전 단계까지 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바로 심상치 않은 중국 코로나 상황 때문입니다. 이 정부 차원의 확진자 집계 및 공표는 이미 중단됐습니다. 다만 이 중국 안팎 언론들의 분석을 보면요. 벌써 중국 국민 8억 명 이상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추측치도 나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위드 코로나를 천명했죠. 이 때문에 이렇게 비닐봉지를 우산처럼 쓰고 길거리를 다니는 등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중국인들의 눈물겨운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드 코로나, 중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빗장도 푼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지난 26일 중국이 출입국 방역 조치를 푼다고 하자 중국 내에선 한국 여행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하루 만에 한국행 항공편 예약이 400% 늘었고 서울과 제주, 부산으로 향하는 한국 항공편 검색량도 158%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네, 아직 이 여파가 몰려오기도 전인데 한 달 사이에 중국에서 입국하는 확진자 수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해외 유입 확진자 중 32.3%이고요. 이 월 단위로 따져보면 지난달 1.1%에서 이번 달 15.1%까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빗장을 걸어 잠그는 일인 만큼 이런 제한 조치에는 사실 외교적인 고려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나마 이번 결정이 한결 수월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국가들이 연달아 결단을 먼저 내려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한 발 먼저 우리와 비슷한 내용의 조치 시행에 들어갔고요. 미국과 인도, 이탈리아, 대만 등도 같은 조치를 시행하거나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차별이라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中方始终认为，各国防疫措施应当科学适度，对各国公民一视同仁，不应影响正常的人员交往和交流合作。我们希望各方秉持科学原则，携手保障各国人员安全往来，维护全球产业链供应链稳定，为国际团结抗疫和世界经济复苏 네, 보통 이럴 경우 이 차별에 반하는 쪽으로 입장을 내는 세계보건기구 WHO도 이번엔 중국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중국 측에 종합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 때문에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조치는 이해할 만하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외 유입은 더 적극적으로 관리에 들어갔고 여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국내 상황 관리겠죠.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65,207명입니다. 다행히 유행은 정체 양상인데요. 하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 환자 수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지표들 모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기와도 연관이 있죠. 저희가 판단하기로 했던 4가지 지표와 함께 그 신규 변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국내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어떤 코로나의 유행 상황 이런 것들이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저희가 충분히 파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지표들은 동절기 개량 백신 접종률과도 이어집니다. 고령층과 고위험군의 접종률은 이 60%로 아예 지표에 포함돼 있기도 하죠. 저 울체커도 동절기 접종을 망설이는 바로 그 순간 코로나에 확진돼서 우리 정 의원님들 일주일 동안 못 뵀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픽 지영미 청장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기억해야 할 숫자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2만입니다. 이 12만 명이라는 숫자는 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된 2021년 이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분들을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지켜낸 우리 국민의 수입니다.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보호를 위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은 변함없이 백신 접종입니다.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안전한 새해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픽은 도찰 논란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장에 때 아닌 도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때는 어제 저녁 6시 20분쯤입니다. 우상호 국조특위위원장 이 저녁 식사를 비롯한 재정비를 위해서 2차 기관 보고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를 실시할 순서이나 저녁 식사를 위해 정회했다가 저녁 8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정회라고 해서 마이크까지 모두 내려간 가운데 한 의원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인데요. 그 옆으로 소형 카메라를 든 사람이 이 장면을 찍고 있죠. 그러더니 결국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붙는 모습입니다. 이 카메라를 든 사람 알고 보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입법보조원이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용 의원 측에서 도찰을 했다면서 이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결국 기관 보고는 그대로 파행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찰 논란 자세히 따져보면 지난 27일 1차 기관 보고부터 촉발됐습니다.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들은 이날 회의장 안팎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국조특위 위원들에게 울분을 토해냈는데요. 그 대상에는 조수진 의원도 있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외교모양이에요? 기자까지 했다는 사람이 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맨날 어제 그제도 똑같은 말 했거든요? 신현영 대통령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걔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그게 유가족들을 위하는 거라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하면서 시작하는 게 국정조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여당 의원이 전부 짜듯이 그렇게 신현영 하나만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네, 고 이지한 배우의 어머니인 조미은 씨는 앞서 회의장 안에서도 조 의원에게 같은 내용으로 항의를 했는데요. 이 항의를 들으면서 회의장을 빠져나가던 조 의원, 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야 이렇게 말하는 육성이 YTN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조 의원의 이 말을 들은 용 의원이 탄식하는 모습도 같은 영상에는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회의장 밖에서 이 조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용 의원이었습니다. 용 의원은 본인의 보좌진이 문제가 되자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 YTN 영상에 덜미가 잡힌 조 의원의 말 천박한 망언이라고 표현했고요. 입법보조원이 차량을 한 이유 본인이 몸이 안 좋아서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 의정활동을 기록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해당 보좌진은 자리에 남아 제가 돌아오는 동안 특위에 대해 통상적으로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마치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제가 특정한 상황에 대해 도찰을 지시했다는 표현은 매우 부당하며 전형적인 음모론입니다. 도대체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공개된 국정조사 기관 보고 자리에서 도대체 무엇을 도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용의원의 이 국조특위위원 사퇴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관련 질문을 받고 유가족들의 험한 말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오히려 유가족들의 태도를 지적했고요. 그러면서 국정조사에 복귀할지는 특위위원들과 논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용해인회는 자신의 홍보 목적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몰카 촬영이 용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다른 의원들의 발언을 몰래 찍었다는 점에서 불순한 의도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용의원의 홍보 촬영이 맞다면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신성한 국정조사장을 개인 홍보 촬영장쯤으로 여긴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국조위원으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네, 이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의 회의 불참, 그 뒤 복귀는 논의해보겠다는 원내대표, 이 낯설지 않은 풍경인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에선 그냥 국정조사를 하기 싫다고 솔직히 말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제 2차 기관 보고가 국정조사와 무관한 일로 제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짝꿍 바꿔달라며 등교를 거부하는 꼴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늦게 시작했는데 고의적으로 파행시키고 지연시키는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방해 행위가 목불인견입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 협상으로 절반 이상 협의한 이태원 국정조사 기한, 오늘로 주말까지 포함해서 8일 남았습니다. 두 번 잡은 기관 보고 중 어제 한 번은 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파행됐죠. 여야가 합의한 1월 청문회 3번 중 한 번도 이미 증인을 제때 채택하지 못해서 날아간 상태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에선 국정조사를 연장해야 한다는 이야기 오늘도 꺼내 들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1월 7일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긋습니다. 1월 7일까지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해보고 무엇이 부족하고 왜 기간 연장이 필요한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만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여야 합의는 예산 통과 이후에 국조를 실시하는 걸로 돼 있었고 국조 기간이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 픽은 처음이 아니답니다. 제2경인 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삽시간에 번진 불로 사상자는 46명, 경상자도 4명 늘었습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불이 속수무책으로 번진 이유, 이 방음벽에 쓰이는 폴리메타크릴산 메틸이라는 소재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됐지만 이 같은 이유로 인한 같은 사고,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따라서 국토부는 전국 방음터널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에 따라 기존 방음터널은 안전조치를 대폭 보강하고요. 공사 중인 터널은 공사를 아예 중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네, 다음 픽은 최대폭 인상입니다. 전기요금이 내년부터 이 4인 가구 기준으로 4,000원 넘게 오릅니다. 2차 오일 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최대폭 인상입니다. 금년 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일본,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 수지 적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연료비 등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 요인은 앞으로 합리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리고 올해의 마지막 픽이 될 별이 된 황제입니다. 암 투병 중이던 축구 한웅재 펠레가 82살의 나이로 세상과 이별했습니다. 이 92년 월드컵 역사상 유일하게 3차례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등 그야말로 불멸의 기록을 다수 보유한 전 세계 축구 영웅이었죠. 세계 곳곳에서 축구 팬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정 의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내년에 뵙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는 저희가 정치부에서도 몇 번 다뤘던 적이 있고 이탈리아에 도착한 중국 항공기 승객을 조사해봤더니 승객의 절반이 감염됐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아까 이제 그 유채커가 소개했습니다만 홍콩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한
중국인 8억 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산된다는 그런 어떤 통계적인 그런 분석 보도도 있었고요. 자, 아무튼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는 지금 뭐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세계 각국이 지금 잇따라서 이제 빗장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오늘 관련 조치를 발표했는데 주중 대사관, 중국에 있는 대사관 등 우리 외교 공간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에 담긴 내용입니다. 최근 2주 동안 이 대사관과 총영사관, 분관 등 중국 소재 공관 소속 우리 외교관과 직원 240명이 코로나에 확진됐다고 합니다. 이 10곳에 약 380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보면요. 63%가 감염이 된 건데요. 외교부 관계자는 다행히 중증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외교부는 확진 직원은 늘었지만 비자 발급과 영사 업무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주 청두 총영사관과 주 선양 총영사관은 민원인에 대한 감염을 우려해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비자 접수 업무를 잠정 중단했다고 합니다. 중국 내 확산 추이에 따라서 현지 공간들의 업무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코로나 상황에 맞물려서 중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인근 국가에서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당국이 오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거죠. 네, 현재 복지부와 식약처, 관세청 등이 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김주영 중수본 의료자원팀장은 오늘 오전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약국에서 그 보따리로 감기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안내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감기약 사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이 전국 보건소에 현황 파악과 약사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해 두는 상태인데요. 복지부는 이 감기약 사재기 사례가 있는지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약국에서 감기약을 과량 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이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서 감기약을 구입하는 행위도 위법 사항인 만큼 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다만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이 경기 하남시 감기약 600만 원어치 싹쓸이 구매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등 유통을 개선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600만 원 사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중국인들이 약국을 돌면서 대량 구매하고 있다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보도나 뭐 르포 기사는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자, 아무튼 정부의 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또 작동이 돼야 되겠죠. 좀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속보, 어제 저희가 좀 짚었던 내용인데 관련해서 이제 유한울 체커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 온 그런 사고란 얘기가 있었는데 불이 시작된 그 애초 그 트럭의 운전기사가 오늘 경찰에 입건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이 트럭 운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는데요. A씨는 오늘 2차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언론과 만나서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본인 부주의로 불을 낸 게 아니고 경찰에 바로 신고도 했다는 겁니다. 또 일부 온라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은 화물연대 소속도 아니고 이 본인 차가 아닌 회사 차로 납품하다가 사고가 난 거라면서 당황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네, 저기 지금 이제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세워졌잖아요, 방음 터널이. 근데 안전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이제 예전부터 좀 알려졌는데 대책을 많이 못 세웠던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오늘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은 2016년부터 이 문제가 제기는 돼 왔다고 합니다. 화재에 취약하다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제 정부도 그 문제점은 파악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으나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그래서 원 장관도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정말 순식간에 불이 옮겨 붙더라고요.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유체커, 오늘의 원픽은 뭘로 잡을까요? 네, 오늘의 원픽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입국 검사 의무화, 중국 빗장 행렬 동참. 윤석열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라는 표현을 언급했죠. 갈수록 강경해지는 발언 수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철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동훈 장관이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논란도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한 장관의 반박도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에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증진과 스타트업 코리아를 기치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일 오전 10시에 신년사를 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다만 기자들 혹은 국민들의 질문을 직접 받는 기자회견은 아직 예정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처별 보고 때문에 일정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설명을 했는데요. 출근길 약식 회견, 즉 도어 스태핑으로 어느 때보다 질의응답이 활발했던 몇 달 전을 생각하면 아쉬운 결정입니다. 이제 올해가 이틀 남았죠. 정회원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다음 주에 휴가를 떠날 예정이어서요. 아쉽지만 이 윤 대통령의 신년사 소식은 다른 운영진이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올해 마지막 국회 상황실은요. 점점 강경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로 시작합니다.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우리 자유에 대한 공격과 도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핵이 있든 또 어떠한 대량 살상 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북한의 무인기에 뚫린 서울 하늘.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서요. 도발, 확고한 응징과 보복 같은 단어들 여러 차례 언급을 했고요. 불법적인 전쟁에 대비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건 전쟁에 대비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표현이죠. 전쟁을 생각하지 않는,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런 기조는 우리 군에도 반영이 되겠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확전도 불사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도발 의지를 꺾으려면 우리가 확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네, 여당인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기조에 발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보시는 것처럼 최전방 경기 연천의 보병 5사단을 방문해서요. 짬밥을 함께 먹으면서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앞서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백령도 해병대 6여단을 방문을 했었죠. 평화는 공짜가 없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자, 전쟁을 준비하라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는 말로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고 우리의 땀과 피로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정부 여당의 이런 강경 안보 모드요. 야당의 안보 실패다 이런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가 됩니다. 국민의힘은 군의 무인기 대응 실패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고 오늘도 날을 세웠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자해적인 국방 정책 때문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모든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해서 한미동맹을 훼손했고 다른 군사훈련도 소홀히 했으며 9.19 군사합의로 오히려 우리 군의 손발을 묶는 국방자해를 했던 것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실패도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자해적 국방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꼬투리를 잡아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북한의 남남 갈등 유발 전략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자신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힘의 전 정부 탓, 어이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안보무능 남탓 정권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의 전쟁 준비 발언은 철부지 행동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책임한 언행을 삼가라고도 했습니다. 더 기막히는 일은 대통령 입에서 확전, 전쟁 이런 위험천만한 말폭탄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 발언입니다. 안보 참사 책임을 회피하자고 위기를 부채질하면 안 됩니다. 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요. 특히 국방부 장관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각오를 하고라고 말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정말
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압도적인 전력을 구축해야 된다. 이건 맞지만 전쟁이 일어날 각오? 이것은 좀 최고 군 통수권자가 하실 말씀은 좀 아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소개드렸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말처럼요. 평화가 말로써 지켜지는 건 아니죠. 강경한 발언만큼이나 내실 있는 위기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북한의 무인기도 불안하지만요. 새떼와 풍선을 추격하는 우리 전투기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투기들이 추격한 물체는 북한 무인기가 아니라 풍선이었습니다. 어제는 새떼, 오늘은 풍선에 전투기들이 떴습니다. 네, 민주당이 겨냥한 또 다른 입은요. 다름 아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입니다. 한 장관이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1등 공신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녹음 파일 같은 구체적인 증거를 언급을 할 때 국회 본회의장에선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재판정에선 검사 같았다면서 이 피의 사실 공표다, 또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이렇게 위법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련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 김남국 의원 돈봉투 받는 소리 같습니다. 아니,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돈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부결되어야 할 사안이었지만 한동훈 장관의 미운 7살 어린아이 같은 보기가 더욱 표를 결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설적이게도 한동훈 장관의 공이 매우 컸습니다. 땡큐 한동훈. 네, 한 장관 역시 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걸 보면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다수당이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까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 설렁설렁 하고 넘어가자라는 말씀 같은데요.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죠. 민주당의 말씀은 저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일부러 틀린 결정을 했다는 건데요. 그게 진짜 국민을 대리하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 관련 수사를 검찰의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주당은요. 특히 이 친명계에서 한 장관에 대한 공격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대표를 공격하면서 불리한 발언들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이 정말 광고 목적이라면 웃기는 일이다. 관중수가 1등인 구단도 1억 원짜리 광고 한 번 받기 어려운데 어떻게 4, 50억짜리 광고를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한 겁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협잡한 것이 맞다. 그 당시 성남시에서 일어난 개발 사업은 모두 이 대표를 통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배임 혐의에 대해서 이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는 취지로 풀이가 됩니다. 과거에는 이 대표 측 인사들을 형제들이라고 믿었다는 유 전 본부장은요. 이 대표를 만나면 이렇게 묻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네, 여기에 이 천화동인 1호의 차명 소유주 그분에 대한 진술도 또 나왔습니다. 앞서 그분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라고 했던 이 정영학 회계사가요. 2020년 2월 이후부터는 천화동인 1호의 이 대표 측 지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라고 한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제 이 대장동 패밀리들 중에서는요. 김만배 씨만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1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검찰에 출석하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9일부터는 임시국회가 끝나죠. 민주당은 임시국회 추가 소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서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과 국방위 청문회를 정식 제안했습니다.
일몰법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국정조사도 지금 7일자로 끝나게 되는데 또 사실 추가적인 연장은 불가피하다 보니까 그 1월달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되지 않겠냐. 아마 쉬지 못하는 국회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임시국회 추가 소집, 검찰의 이 대표 신병 확보에 대비한 이재명 지키기이자 방탄국회다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이 일몰법도 국회 논의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설을 쇠고 나서 임시국회를 열자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설 세고 나서 바로 임시국회를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만은 1월 9일에 이어서 바로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떳떳하고 자신이 있다면 1월 9일 임시국회를 종결시키고 그 이후에 관계되는 의원들의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설 세고 임시국회를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네, 1월에도 이 국회 상황 전해드릴 소식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다음 주에는 저는 방구석에서 다정회를 보면서 재충전을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정의원 여러분 모두 송구 영신하시길, 또 새해에는 나쁜 일은 하나도 없고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전쟁 준비 언급, 이재명 대표 철부지 행동, 한동훈 장관 재설명 과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다. 네, 제가 못 가게 할까 봐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본인이 휴가 간다는 얘기를 아주 강조해서 얘기를 하네요. 잘 다녀와요. 자, 1월 임시국회 추가 소집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바로 열자, 또 국민의힘은 설 이후에 열자, 이런 입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제가 앞서 발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일단 이야기했고요. 또 북한 무인기 침공과 관련해선 긴급 현안 질의, 또 국방위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정식 제안을 했는데요. 이 말을 종합해보면 사실상 1월 임시국회 추가 소집을 제안한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 9일 직후에 또다시 임시국회를 여는 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거라고 비판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임시국회가 필요하면 설 이후에 열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의 안보 관련한 발언이 강경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어제도 했는데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철부지 같다라는 상당히 또 좀 수위가 높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경제 문제를 언급한 또 민주당 인사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윤 대통령의 전쟁 준비 발언, 이제 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철부지라고 정면으로 비판을 했고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할 얘기가 아니라 합참 의장 정도가 할 만한 얘기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보는 곧 경제이기도 하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대통령은 그래도 평화를 강조하면서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코리아 리스크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비판입니다. 안보 위협 때문에 외국의 투자, 금리, 신용도 이런 것이 반영되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전쟁하신다고 하면은 과연 경제적으로 외국 투자가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지 화난다고 말로만 그렇게 해서 뭐 하겠어요. 네, 민주당의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한 장관이 오늘 직접 출근길에 상당히 많은 내용을 언급해가면서도 반박을 했잖아요. 조금 전에 들어봤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피의사실 공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강경한 어조로 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법률에 따라 설명 의무를 다했고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민주당과 농내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하는 거 아니냐 꼬집기도 했는데요. 본인의 설명에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을 시킨 걸 보면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 한 장관의 설명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었다는 비판은 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 국민의힘에서도 나왔는데요. 홍문표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그날 장관이 아마 역대 이래로 이렇게 소상히 얘기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다 나온 것인데 왜 장관이 저렇게 모든 걸 장황하게 얘기를 할까? 굳이 얘기를 왜 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제 국회에서 설명할 때는 저는 이렇게 작은 것보다는 큰 차원에서 국회의원들 웬만한 거 다 알거든요. 얘기돼 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이 역시 비판했는데요. 이 과거에도 증거에 대해 설명한 예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증거 자료 없이 어떻게 이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고도 되물었는데요. 추미애 박범계 전 장관처럼 판사 출신이나 의원 출신은 비교적 간단히 혐의 요지만 설명했지만요. 이 검찰 출신인 황교안,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엔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언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신년 연하장을 보냈는데 본인의 이제 연하장을 SNS에 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좀 비판적인 멘트가 좀 있는데요. 간단히만 좀 소개를 하면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 주지 못하는 못난 모습이다 이렇게 좀 표현이 있고요. 또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는 불안하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무인기 사태를 또 언급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이 나오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전쟁 준비 발언에 이재명 대표 철부지, 한동훈 설명 부족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의 소통시간 다정한 백반장입니다. 네, 올해도 벌써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2022년은 어떤 한 해였나요? 저는 정의원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한 해였는데요. 우리 정의원분들께 다가올 2023년 더 많이 웃으시고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한 한 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기쁜 일들만 가득할 테니까요. 올 한 해 힘들었던 일들 훌훌 털어버려 잊으시고 연말 마무리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저희 정치부회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올해의 마지막 응답하라 다정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중국발 코로나 정부 대책 여러분의 생각은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 보겠습니다. 네, 먼저 KJH6님께서는 이게 정상적이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가 되세요라고 하셨고요. HUMA님께서는 코로나가 퍼지지 않게 철저히 준비하고 관광객들 많이 유치해서 경제 좀 살리자. 여행업계가 많이 어려운데 내년부터는 중국 관광객 많이 유치해서 경제 좀 살려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생각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자 미녀 진희님, 한국에서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데 중국 입국자들을 아예 막지는 못하니까 PCR 검사에서 음성 확인 후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권고가 아닌 필수로요라고 하셨고요. 구루미님, PCR 검사 강화한다는데 입국 자체를 막아야지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계속해서 댓글 많이 보내주시고 올 한 해 다정회를 사랑해주신 정의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쭉 저희 정치부회의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제가 할 얘기를 백반장이 잘 정리를 해서 이때 뒤에서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네, 내년이 개묘년이죠, 개묘년. 네. 검은 토끼해라고 그러는데 토끼띠는 없죠, 이 중에? 없죠? 저 아닙니다. 국장띠로 나이 세세요? 아니요, 몰라요. 네. 넘어갑시다. 네. 자, 좋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신년 특별 사면 복권으로 자유의 몸이 됐죠. MB가 오늘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논현동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짧은 대국민 입장도 밝혔는데요.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걸로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방송인 김어준 씨는 오늘 TBS에서 고별 방송을 했는데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봤습니다. 신년 특별 사면장을 받은 MB. 그동안 서울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었죠. 오늘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소망교회에 잠시 들렀다가 논현동 자택으로 향했는데요.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마중 나온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명박!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을 비롯해 친이계 정치인들도 자택 앞을 찾았는데요. 권성동 의원이 MB 8호 옆에 서서 안내를 맡았습니다. 권 의원은 MB가 구속됐을 때도 맨 앞에서 배웅을 했었죠. 권 의원의 브라더 장제원 의원과 함께였는데요. 당시 눈물을까지 훔쳤던 장 의원, 오늘은 무슨 일인지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인사를 마친 MB는 당초 예고한 대로 마이크 앞에서 대국민 입장을 밝혔는데요. 5년 전 이른바 다스 실소유주 의혹으로 구속될 당시에는 자필로 쓴 입장문으로 가름을 했었죠.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라면서 억울함을 내비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다스와 무관하다는 게 MB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했죠.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나인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문에 MB가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은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심심한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옥중에서 젊은이들과 서신을 교환했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었죠. 이에 감사의 뜻을 표한 게 눈에 띄는 정도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또 특히 젊은 층이 저를 성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스와 MB의 관계, MB가 아닌 국민의힘에서 관련 입장이 나왔습니다. 친이계 인사를 통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다스가 과연 MB 거냐 물음표를 달고 나선 겁니다.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의 것이라는 형사 판결로 형을 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국가에서 소유권을 최종 확정하는 것은 민사 확정 판결입니다.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형사 판결을 가지고 다스는 내 것이라고 했으니까 다스 주식을 다 넘겨돌라는 민사재판을 걸었을 때 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 이런 사법 모순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MB를 수사했던 검찰, 이 주장에 과연 동의를 할지 궁금한데요. 네, 검찰은 오늘 영장 청구 직전까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검사 등이 직접 영장 청구서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검토하는 등 긴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MB 사면을 보고하고 결정한 당사자들이 됐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결자해지라고 승화시키기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오히려 사면 복권할 수 있었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 많은 국민들이 함께 이제부터는 그동안의 역사적인 사실로 이제 남겨두고 함께 갈 수 있게 된 거죠. 이번 사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사뭇 궁금하긴 합니다. 다스에 대한 MB의 입장 역시 말입니다. MB가 대국민 메시지를 내며 스피커를 켠 오늘 공교롭게도 이분의 스피커가 꺼졌죠. MB와 각별한 인연을 자랑했던 방송인 김어준 씨입니다. 이 방송은 이명박 대통령 각하에 헌정하는 방송입니다. 각하가 퇴임하는 그날까지 이어집니다. 각하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친밀하고 정교하고 극강의 꼼수 앞으로 매주 여러분 앞에 바치겠습니다. 오늘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TBS에서 마이크를 잡은 지 6년 3개월 만인데요. 거자 필반이란 말이 있죠. 마지막 떠나는 날 돌아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3년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고 3년 6개월이 시작하는 첫날에 불과해요, 오늘이. 다시 돌아와 20년 동안 청취율 1위를 기록하겠다 공언을 했는데요. 3년 6개월이란 기간, 오세훈 서울시장의 남은 임기죠. 다음 지방선거가 끝나면 돌아올 수 있다, 자신하는 듯 싶습니다. 오늘 고빌 방송에 초대된 인사들도 오 시장 때리기에 나섰는데요. 한국 민주주의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은 커다란 말하자면 오점으로 남을 겁니다.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최초의 정치인. 지금 이거 좀 없애게 됐잖아요.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없앴습니다 지금. 일본 언론을 탄압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었죠. 아베 정권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도요. 특히 아베 정권 하에서 많은 그 방송의 진행자들이 하차를 했어요. 특히 일본 내 진보적인 그러니까 극우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때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좀 느끼고. 김어준 씨의 하차 이유, 국내임은 언론의 자유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죠. 김 씨 특유의 편파적인 방송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TBS는 전 직원을 상대로 내부 여론조사를 벌였는데 김어준 뉴스공장이 중립적인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가 40.5%, 그렇지 않다가 22.3% 등 부정적 응답이 62.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언론사에서도 두고두고 편파 왜곡 보도의 끝장을 보여준 흑역사로 남게 될 겁니다. 김 씨는 자신이 편파적이다 쿨하게 인정했는데요. 다만 그 과정은 공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편파적입니다. 그런데 편파에 이르는 과정은 공정합니다. 그러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과정이 가짜뉴스로 잔뜩 뒤덮인 미디어들이 자기는 공정하다고 말하죠. 거꾸로 하는 거죠. 편파적인 공정방송이라 국민의힘에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죠. 김어준 씨와 찰떡 호흡을 맞춰온 김재원 전 최고위원인데요. 다만 단서를 하나 붙였습니다. 공영방송이 아닌 개인방송에서 하라는 겁니다. 사실 개인 방송이거나 하면 그럴 수 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공영방송이 그런 태도를 취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은 다양한 의사가 있잖아요. 네. 한쪽 편을 들면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어떤 정파의 나팔수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을 넘어서는 문제들이.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뉴스공장 출연진의 고별 멘트로 마무리합니다. 뉴스공장도 끝이구만 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쉽네요. 저도 슬퍼요. 울고 싶어라. 네. MB가 사면 복권이 돼서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사저로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도 이제 영상으로 봤는데 일단 복권이 되더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다 회복이 되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들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연금과 더불어서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죠. 교통과 통신,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재직 중에 탄핵을 받아서 퇴임한 경우이거나 금고 이상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경호와 경비 지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사면된 MB도 경호와 경비만 지원이 됩니다. 네. MB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 말만 이제 그대로 해석해 보자면은 현실 정치하고는 좀 거리를 두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일단 해석은 되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권 주자들이 MB와 접촉면을 늘리는 모습은 좀 발견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조멘토 발제에서도 보셨지만 권성동 의원이 오늘 옆에 딱 붙어서
이제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오는 MB를 맞이를 했는데요. MB에게 국민의힘 인사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권 의원은 MB를 따라 이 자택에 들어 대화도 나눴는데요. 자택에서 나온 권 의원은 이 전당대회 관련 말을 나눈 게 있느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것이 대한민국의 성공이기 때문에 이 현역 정치인들이 뒷받침을 잘해달라 그런 말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은 오늘 퇴원에 앞서서 지난 25일 성탄절에 서울대 병원으로 MB를 찾아가서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김 의원 역시 전당대회에서 열심히 해보라는 덕담을 들었다는 후문입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100% 당원 투표로 이루어지죠. MB를 지지했던 옛 당심을 얻으려는 당권주자들의 행보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이른바 친윤그룹에서는 권성동, 김기현 의원의 움직임이 좀 활발한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주민에서 관련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한동훈 법무장관의 자택 앞 현관을 찾아갔었죠. 주거 침입 혐의로 고발됐던 더 탐사 강진구 대표가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잖아요.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어제 정치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인데요. 서울중앙지법이 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더 탐사의 강진구 대표와 최영민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그리고 피의자들이 생중계라는 방법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리고 한 장관의 주거지를 반복해서 찾아갈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강 대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 법원 앞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우리 민주주의가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윤석열, 한동훈 정권이 검찰 하나만 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걸 오늘 저와 최 대표의 석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좀 다른 얘기인데요. 검찰이 병역비리 수사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뇌전증이 있는 것처럼 위장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 남부지검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은 직업군인 출신 병역 브로커 구모 씨를 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요. 구 씨는 이 뇌전증이 있는 것처럼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구 씨를 통해 이 병역 면탈을 받은 수사 대상이 100명 가까이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배우와 프로축구 선수, 고위공직자와 이 법조인의 자녀 등도 포함이 돼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는 병역비리 가담자라며 스스로 병역 기피 의혹을 시인하기도 했는데요. 다음 달 5일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조 선수는 뇌전증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국민께 대단히 송구 기도로 역할, TBS 하차 김어준 다시 돌아온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으로 갑니다. 조금 전에 권성동, 김기현 의원의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친윤계 당권 주자들의 윤심 잡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김장의원대로 치고 나가자 권성동 의원도 새 과시에 나섰는데요. 어제 윤석열 대선 캠프 인사 300명과 송년회 모임을 열었죠. 당 내외에서는 윤심 마케팅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소위 윤심 마케팅. 이거는 오히려 당의 어떤 그 역량을 축소시키고 그다음에 그 당 대표와 또 뭐 윤 대통령이 국정의 동반자로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효과를 감소시키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새로운 당 지도부도 우리 당이 이제 다양한 목소리를 아우러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좀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 부디 이번 전당대회에서 윤심 마케팅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이 기대와 다르게 당권 주자들의 윤심 구의 경쟁은 뜨겁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열성적인 마케팅이 두드러지는데요. 네, 김기현 의원과 권성동 의원입니다. 지난 28일 원주와 횡성에서 이 당원 연수가 열렸죠. 이 자리는 삽시간에 윤심 구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는 죽여도 대통령을 살리고 우리 당을 살리는 모습, 자기는 그림자처럼 뒤에서 뒷바라지 하는 모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구성됐으면 좋겠다. 우리 의원들이 주저주저할 때 제가 제일 앞장서서 가서 윤 대통령 만났고 외성 캠프, 본성 캠프 제가 다 꾸리고 제가 다 식구를 했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면은 정치인 권성동도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는데요. 김 의원은 한술 더 떠서 자신은 죽더라도 윤 대통령은 살리겠다는 결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윤심 레이스에서 김 의원이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이 나오는데요. 김장은 이제 다 담궜다고 생각하고요. 장제원 의원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이다. 그러므로 결국은 김기현 의원이 장제원 의원을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사람이다라는 인증을 해준 거죠. 장제원 의원이 영원한 브라더라던 권성동 의원 대신 이 김기현 의원과 손을 잡았죠. 이 김장연대 가동과 동시에 김 의원이 벌써 2번이나 대통령 관저를 다녀왔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지난달 30일 독대에 이어 지난 17일에는 윤 대통령 관저에서 부부 동반 송년 만찬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선 김 의원의 당권 도전과 관련해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대표 후보 중 3시간 단독 만찬과 부부 동반 만찬은 김기현 전 원내대표뿐이군요. 권성동 의원은 위기감을 느꼈나 봅니다. 이 자신이 윤석열 정부 탄생에 기여했던 주역임을 상기시키려고 노력 중인데요. 권 의원 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 300여 명과 만났습니다. 이른바 국민 캠프 송년회를 열고 새 과시에 나섰는데요. 캠프에서 실무자급으로 활동했던 원외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 친이준석계인 이 허은하 의원을 밀어내고 서울 동대문구를 지역의 이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으로 임명이 된 김경진 전 의원도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조직위원장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자리에서 권 의원은 한층 적극적인 윤심 러브콜로 이 김장연대에 맞섰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 때처럼 정권 교체를 하겠다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때의 의지와 열정을 되살리자. 신발끈을 동료매자. 윤 대통령의 지지율 관리에도 나섰습니다. 이 지지율을 더 높이기 위해선 당정이 일체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는데요. 우리는 남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런 국민과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 여러분. 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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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참석자들이 다 같이 권성동을 연호하자 순간 머쓱했나 봅니다. 권 의원은 분위기를 재빨리 윤 대통령을 위한 세레나데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에서 존재하니까 윤석열 외쳐봅시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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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내에선 이 두 주자의 윤심 마케팅을 차마 못 보겠다며 고개를 돌린 이도 있습니다. 이 비윤계 대표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인데요. 또 어떤 분은 뭐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다.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윤비어천가까지 부르고 이러던데 네. 그러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윤심이 천심이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정권의 성공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유 전 의원은 이 김 의원과 권 의원이 스스로 윤 대통령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는데요. 여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노예가 되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정치인이 스스로 빛을 내고 스스로 발광을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누구 이름을 팔아가지고 누구한테 맹종하고 아베가지고 그걸로 당대표가 된다? 그럼 국민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국민의힘 당대표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그냥 노예 하인 같은 사람이다.
삼권 분립, 이 국가 권력의 작용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이렇게 셋으로 나눈 것을 말하죠. 서로 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여당 역시 이 국회의 일원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할 의무가 있겠죠. 유 전 의원은 이 삼권 분립의 순기능을 강조했습니다. 여당 대표라는 이유로 무조건 대통령이 다 옳다고만 해선 안 된다는 건데요. 왜 우리 여당도 전부 다 국회거든요. 네. 왜 여당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옳고 그름을 가려서 비판할 거는 비판하고 잘한 거는 도와주고 그게 저는 건전한 여당의 모습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처신할 겁니다. 민주당도 이 국민의힘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애초 민주당은 이 윤핵관인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땡큐라고 했었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합리적 보수정당, 개혁적 보수정당이 민주당 입장에선 가장 대하기 어려운 상대죠. 그래서 같은 논리로 뭐 유승민 대표 후보가 나오면 민주당이 역선택을 한다. 민주당은 역선택하면 권성동 대표 뽑겠죠. 네. 그렇겠죠. 이게 민주당의 속내인 것 같습니다. 유승민 되면 안 돼, 이준석 안 돼, 권성동 환영. 사실 환영까지는 뭐 그렇지만 어쨌든 역선택을 굳이 문제 삼으면 아마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권성동을 뽑을 거다. 오케이, 땡큐. 하지만 이제는 이 윤심 경쟁에 매몰된 국민의힘을 보면서 애처로운 감정이 드나 봅니다. 이 박지원 전 원장은 이 보수가 이미 분열의 길로 들어섰다고 염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비윤 학살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친윤 쪽으로 포진을 하잖아요. 예, 검사 이건 출신 빨라도 너무 빨라요. 도둑질로 너무 빨라. 그러면은 비윤들이 그대로 있겠느냐? 이건 보수의 분열로 이미 들어섰다. 박 전 국정원장은 이 전당대회 룰 변경도 결국 비윤계 학살을 위한 전초전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확실한 친윤 단일 정당이 되려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의 룰 100% 당원 네. 그리고 결선 투표 이런 것은 벌써 한마디로 유승민 전 의원의 당대표가 되지 않도록 유승민 당신이 되는 것은 죽어도 못한다, 못 본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윤 소위 유승민 전 의원하고 가까운 분들은 칼질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빨리 할지는 몰랐어요. 자, 오늘은 이 두 친윤 당권 주자의 윤심 마케팅과 이를 둘러싼 당내외 분위기를 살펴봤는데요. 윤심 마케팅을 벌이는 이유, 윤심 아니면 모두 틀렸다는 생각 때문일 텐데요. 그럼 윤심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은 식구가 아니라는 걸까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영화 속 한 장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식구란 건 말이요. 같이 밥 먹는 이군역이요. 그러면 저 혼자 따로 밥 먹겠다는 건 뭐요? 그건 식구가 아니고 호로. 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서울 동대문 을이죠. 을 지역구의 친윤 인사인 김경진 전 의원을 선임했잖아요. 어제 저희가 관련 속보를 좀 다뤘었는데 이에 대한 여진이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죠. 네, 맞습니다. 어제 김석기 조광특위 위원장이 김경진 전 의원의 학벌을 언급한 게 화근이 됐는데요. 어제 저희 다정회에선 이 조익신 멘토가 그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먼저 김 위원장의 말부터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임 의원이 상대적으로 좀 더 인지도가 있다. 또 그분은 또 학교를 서울 교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두 분 다 아주 좋은 분인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김경진 의원이 조금 더 있는 것 같다. 만장일치로 우리 조광특위 의원들이 면접 결과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허은하 의원은 오늘 조광특위와 이 발언을 두고 설전을 벌였는데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울 유명대학 학벌도 기준이라는 조광특위의 모렴치에 할 말을 잃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전문대 항공운항과 출신이지만 단 한 번도 학교도 또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당당했고 자랑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조광특위에서는 뭐 인지도하고 경쟁력하고 뭐 서울의 유수대학 출신이라는 것이 고려됐다라고 제가 보도로 봤는데. 서울의 유수대학? 예. 네네. 그 뭐 고려대학교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인지도의 인지도라던가 그 경쟁력이 동대문 구민과의 그러니까 구민이라던가 당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 그냥 친윤만 인정을 하고 친윤만 알고 있는 인지도와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허 의원은 이 서울의 유명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어도 이 사실 통과에 검사를 하지 않았어도 이 소신을 버리고 주류와 타협하지 않더라도 민심을 무겁게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배제되지 않고 마음껏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보수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학벌이나 직업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사람이 이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 그게 바로 보수의 가치라고 확신한다 강조했습니다. 네, 유 실장. 조광특위 입장은 뭐예요? 네, 하민경 조광특위 대변인이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요. 비윤이어서 배제가 됐다. 김 전 의원이 특정 대학을 나오고 검사 출신이어서 조직위원장에 선정됐다.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언급된 특정 대학의 이름은 김 전 의원이 이 동대문구와 인접한 곳의 대학을 졸업해서 지역 관리 능력에서 유리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함 대변인은 허 의원 역시 당의 훌륭한 인재인 것은 맞다면서도 김 전 의원이 결정된 건 지역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구 관리 계획 등을 설득력 있게 피력을 했고 인지도 면에서 경쟁자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호남 출신으로 차기 총선에서 표의 확장성을 비롯해 상대방 후보를 꺾을 수 있는 경쟁력이 앞선다고 판단해 조광특위에서 만장일치로 선정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당대표 경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사실 최고위원 후보들의 면면도 또 이제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친윤계의 강세가 일단 예상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친윤계는 최고위원 라인업 구성도 고심 중인데요. 친윤계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 수행실장이었던 이용 의원 그리고 장재현 의원과 가까운 김정재, 박수영 의원 등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이준석 전 대표와 각을 세워온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 등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에서 낙마할 때 최고위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최고위 구성원이 모두 9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선출직 최고위원이 5명, 또 지명직 최고위원이 1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당원 투표로 뽑는 사람은 5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의 이 경선 결과가 이 지도부의 친윤 색채를 결정하게 될 텐데요. 이 비주류인 친 이준석계에선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이 허은하 의원과 김용태 전 최고위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표가 이 축출된 뒤에도 이 당원 가입을 꾸준히 독려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윤 후보여도 당원 투표에서 일방적으로 밀리진 않을 것이란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들 외에도요. 박성중 의원 또 태영호 의원 같은 서울 서초나 강남 쪽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도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초, 강남은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만큼 내년 총선에 또 공천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경쟁이 좀 치열하죠. 지금 최고위원에 출마해서 지도부에 입성을 하면 총선을 앞두고 인지도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기현, 권성동, 윤심 러브콜 경쟁, 당내외 우려 시선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의원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내년 1월 2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휴가 잘 다녀와요. 네, 저는 그날은 아니고 다음에. 알았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